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축의 전환입니다. 지은이, 마르기엔, 옹기니, 우지나, 출판사는 리더스북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가장 큰 사업계에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 있으며 IT 기술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현상을 수평적 사고로 접근해보자.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농업 규모는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건강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래는 이 농업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달려있다.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코아나 광물, 원유 같은 채취 산업이 아프리카 경제의 바탕이 되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과 그와 관련된 생산 및 관리 산업이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 앞에는 두 가지 난제가 놓여 있다. 먼저 멕시코 면적에 맞먹는 5억 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개간해야 하며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한다. 아프리카는 지난 세기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농업 및 산업의 이중혁명을 경험할 것이다. 농업 분야가 확장하면서 일어날 발전의 이점들을 생각해보자. 농부가 생산성 향상과 더 나아진 생활 수준을 바란다면 먼저 더 좋은 종자와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농부가 성공하면 그 마을에서는 각종 농기구 수리를 비롯해 농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단순한 생계수단이었던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잉여 농산물이 규모가 커지는 도시로 판매되면 자연스럽게 식량 수입이 줄어든다. 또한 원료 상태의 농산물을 가공하고 저장해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일자리들이 창출된다. 어쩌면 대륙 전역에서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제조업 경기가 크게 발전하며 가공 상품을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가 새롭게 호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가 맞이할 수 있는 농업과 산업의 이중혁명의 핵심이다.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도시는 다가올 미래의 축소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행이나 흐름들이 도시에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출생률은 더 일찌감치 더 빠르게 떨어진다. 밀레니얼 세대의 행동 유형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도시 지향적이다. 새로운 중산층은 대규모 복합단지에 산다. 여성은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성관념은 빠르게 진화한다. 도시는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구심점이자 우리가 아는 기준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촉매제다. 도시 지역은 전 세계 토지의 1%를 점유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산다.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 양의 75%를 소비하며 탄소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 결과 지구 온난화를 크게 부추기며 빽빽하게 모여있는 건물들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땅이 열기를 더 많이 품어 이른바 열섬 효과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 엄청난 숫자들도 오직 현재 상황만 말해줄 뿐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도시화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전 세계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매주 150만 명씩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더 많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다. 2017년에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9곳이었다.
2030년이 되면 그 수는 43곳으로 늘고 그중 14개 도시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을 것이다. 도시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도시가 전 세계적인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엄청난 사회적 위기와 더불어 기후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는 도시 지역의 빈곤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규모의 변화와 각자의 적응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도시는 먹을거리를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불황으로 무너져가는 도시들은 예전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2030년이 다가오면서 첨단 기술이 화폐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촉발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다음에 화폐를 찍어 발행하는 일은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불법이다. 그런데 디지털 암호화폐는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비용과 수고는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대단히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암호화폐의 가치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수천억 달러 규모이며 암호화폐를 통해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의 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수를 넘어섰다. 사라지는 화폐도 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의 종류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암호화폐가 정말로 혁명적인 이유는 발행과 유통에 중앙정부의 건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한 건 컴퓨터 네트워크뿐이다. 암호화폐는 혁명인 동시에 어쩌면 파멸의 근원이 될지도 모른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암호화폐는 컴퓨터가 연방준비은행을 대신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꿈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들이 금리와 화폐 공급량을 결정하는 대신 컴퓨터 연산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제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암호화폐의 신세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기 혹은 투자는 일부에게는 엄청난 부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무척 광범위하고 또한 빈번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더 이상 화폐와 자산, 부채의 가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보자.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금융업과 은행업의 관행들도 같이 바뀔 것이다.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해 보내주는 사람에 의해 거래가 인정되며 지불과 잔액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록 보관소에 기록된다. 이런 기록 보관 장치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의 개념은 무척 단순하다.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벽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다양한 기록을 벽돌 하나하나에 새긴다. 자신의 이름이나 찾아온 날짜를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책의 제목을 적을 수도 있다. 규칙은 단 하나, 반드시 무엇인가 적혀있는 벽돌 바로 옆에 빈 공간, 빈 벽돌이 남지 않도록 적어서 채워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를 적어 나갈 때마다 제일 윗줄부터 차례로 아래까지 벽돌 하나하나가 채워진다. 벽돌 위에 새겨진 기록은 절대 지울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상상 속 벽돌벽이 다 채워지면 그 옆에 똑같은 두 번째 벽을 나란히 세우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벽들은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이 있다면 누가 호텔의 어떤 방에 묵었는지, 각각의 손님들이 매일 어떤 추가 비용을 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을 나설 때 모두 합해 숙박료는 얼마나 냈는지 등등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유통되고 있는 동전과 지폐를 누가 갖고 있으며 그 돈이 언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지도 추적할 수 있다. 네, 오늘은 마우르 기엔의 축의 전환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